그래서 원래는 선진국 70%, 신흥국 30%의 전략이었는데 신흥국을 33%, 그리고 선진국을 67% 이렇게 바꿨습니다. 달러의 약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통 신흥국 전체적으로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추천하고 있는 쪽은 한국과 중국과 대만과 베트남입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신흥국 중에서도 제조 강대국, 제조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안정을 찾는 반면에 경기는 침체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진의 축소 현상이 이제는 멈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조 강대국 쪽에 대한 매력도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살짝의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 큰 그림의 변화는 없고요. 여전히 달러의 약세, 약보합세, 그 다음에 금리는 하향 안정화. 중국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류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물류 비용의 그 리스크를 낮추려고 하면 뭘로 가면 될까요? 전기차입니다. 그죠? 전기차가 비용을 낮춰주고 물류 비용을 낮춰주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석유나 원유를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죠? 중국이죠. 이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의 비용을 낮춰야 됩니다. 여기에 또 집중 투하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두 개 업종만큼은 중국이 간단히 얘기하면 목숨 걸고 지킬 거다. 안녕하세요. 월가월부TV의 박윤혜 기자입니다. 오늘은 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은 한 달 만에 저희 월가월부TV에 나와주셨는데요. 네. 지난 한 달 시장 어땠나요? 우선 한 달 전에 왔었을 때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쉬어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2월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은 2월 초에는 좀 제법 강세였다가 계속해서 지금 2월 달 그리고 또 3월 초 중순까지 지금 현재까지 계속 변동성 장세 또는 쉬어가는 장세 또는 하락장 뭐 이런 식으로 좀 쉬어가야 되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달러의 약세 추세였었는데 이번에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오히려 반대로 강세 추세로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강세에 따른 신흥국 시장의 조정 또한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또 달러 강세로 간 이유는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발표가 됐어요. 이제 1월달 숫자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덜 떨어졌고요. 근원 PC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와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걱정을 해왔던 다시 한 번의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나 하는 걱정.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 금리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금리도 안정을 찾을 거고 달러의 강세도 일단락될 거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만 않으면 얼마 전에 지금 뉴스 나온 게 SVB 은행이라고 벤처 캐피탈 관련된 은행이 자본 확충 얘기가 나오면서 시스테믹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면은 이번 조정이 단기 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경기 침체에 문제가 없다면 아마도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으로 접어들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같은데요. 앞으로 한 달 어떻게 될까요? 자산 배분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답을 드리자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놓은 게 있어요. 변화를 좀 시켰습니다. 신흥국과 선진국에 대한 어떤 비중에 있어서 조금 더 신흥국 비중을 올렸고요. 선진국 비중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진국 70%, 신흥국 30%의 전략이었는데 신흥국을 33%, 그리고 선진국을 67%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바꿨냐면은, 저희가 이 유럽 쪽을 좀 비중을 줄였고요. 추가로 베트남 비중을 넣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을 만들었냐? 이 유럽 시장이 올해 굉장히 셌고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수익률이.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현재의 ECB 기준 금리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로존의 어떤 인플레이션과 기준 금리의 격차가 워낙 벌어져 있어서 금리를 좀 더 세게 빨리 올리는 케이스가 유럽 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미 수익이 많이 났고 좀 비중을 줄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달러의 약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통 신흥국 전체적으로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추천하고 있는 쪽은 한국과 중국과 대만과 베트남입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신흥국 중에서도 제조 강대국, 제조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원자재 가격이 워낙 높았고 비용 쪽, 그러니까 즉 원자재 가격과 연관성이 높은 국가들, 즉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좋았었고요. 근데 올해는 아마도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안정을 찾는 반면에 경기는 침체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진의 축소 현상이 이제는 멈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조 강대국 쪽에 대한 매력도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살짝의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 큰 그림의 변화는 없고요. 여전히 달러의 약세, 약보합세, 그 다음에 금리는 하향 안정화, 여기에 신흥국 시장에 대한 초점, 특히 제조 강대국에 대한 초점,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베트남을 집어넣는데, 베트남이 중국보다도 요즘에는 많이 제조업을 키우고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베트남은 연초에 많이 안 올랐나요? 네.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근데 사실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 지금 보시면은 제조업 부가가치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다음으로 높아졌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2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충분히 베트남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두 가지 중요한 전제로 미국 달러의 약세랑 두 번째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 두 가지 전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전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선은 달러 약세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달러 약세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뭐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 PMI 지표의 흐름이 지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52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달러는 계속해서 지금 약세로 가다가 최근에 살짝 강세로 나왔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어쨌든 제조 PMI 중국 쪽이 강하면 달러는 약세로 갈 환경이 가능성이 많겠죠. 왜? 예를 들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이 5%고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위안화의 강세가 일어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달러의 약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PMI 지표들을 쭉 보고 상대적인 비교를 해봤었을 때 제조업도 그렇고 비제조업도 그렇고 다 50 위로 올라섰고요. PMI 지표 50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확장 국면이다. 경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따라서 달러가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요. 금리에 대해서 예민하시잖아요. 지금 재정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이 감당 가능한 금리라는 게 있어요. 정부가. 저희는 이제 단기적인 금리로서 미국 정부가 감당 가능한 금리는 3.25에서 3.5%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시적으로는 5% 정도 이상을 견뎌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금리가 5% 정도의 고점 또는 6%의 고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연준 기준금리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GDP의 5% 이상의 재정 적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달러가 강세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 저희는 달러의 약세 또는 약보합세 수준의 변화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달러의 약세가 오는데 경기 침체는 안 온다. 이럴 경우에는 신흥국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하향 안정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감당 가능한 장기 금리는 3.5%라고 칩시다.
근데 일시적으로 1년 정도의 높은 금리 유지할 수 있는 거는 5% 이상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오랫동안 유지를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반기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금리를 높게 유지시켜야 되는 어떤 욕구가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의 변화라든지 지금 주거비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주택 가격이 빠지면서 하반기에는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었을 때 1년 뒤에는 금리가 4%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즉 지금 현재 금리 수준 그리고 뭐 더 떨어지면 3.5%.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단기 금리가 2%대 중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전제 하에서는 뭐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나 다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고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 자, 이러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빨리 금리를 막 내려야 된다. 즉 경기 침체가 오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해드린 거는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우고요. 경기 침체와 달러 약세가 같이 오는 경우에는 경기가 너무 빨리 위축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이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약간의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단어죠. 골디락스. 즉 금리가 천천히 내려오고 경기도 천천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이랬을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 빨리 깨지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숨을 잘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시각은 거기에 맞춰져 있고요. 즉 금리는 천천히 하락한다. 그 다음에 달러도 천천히 약세 기조이다.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 적어도 당분간은 이런 과정을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시장은 제법 큰 폭의 상승을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스닥이 미국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이 같은 추세가 올해 내내 이어질까요? 네, 저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현재의 이 나스닥이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더 낮아요. S&P 500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민감도가 과거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물론 나스닥 안에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 수익이 안 나는 기업들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이건 쥐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깨질 거예요. 그렇지만 나스닥 전체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스닥 100 기업들, 가장 큰 기업들이죠. 이 100개 기업들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자기 자본 이익률, 부채 비율, 순부채 비율, 모든 부분, 또 이익 증가율까지 감안하면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3대 지수 중에서 당연히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S&P 500이 10% 오른다면 나스닥은 그거의 2배, 20% 정도 이상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올해 연말까지 또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스닥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겠죠? 작년에 사실 많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이유가 좀 비정상적인 부분도 많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리가 높아지면 벤처 캐피탈이나 흔히 말하는 성장주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 고점 대비해서 S&P 500은 27.5% 빠졌었고요. 나스닥은 38%나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로 더 많이 빠졌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어떤 이익 증가율이나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ROE라고 얘기하죠. 또는 부채 비율이나라고 놓고 봤었을 때 너무 많이 빠뜨린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여다보는 자기 자본 이익률의 차이 훨씬 나스닥이 높고요. 또 우리가 들여다보는 PEG, 즉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나스닥 100은 겨우 1.3이고요. S&P 500은 1.8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싸 보이는 게 나스닥 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내내 아마도 나스닥이 S&P 500을 초과 수익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목 가운데 좀 특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나 뭐 업종이 있으실까요? 네, 있죠. 아무래도
성장주 쪽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장주 중에서도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 위주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현금 흐름이 좋은 업종으로서 딱 구분을 하자면 첫째는 반도체고요. 네, 둘째는 전기차 부품이고요. 셋째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저희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세 개의 업종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 다 더하면 이 세 개가 65% 전체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 업종 안에서의 종목들도 공부를 하셔서 전체 지수가 오르긴 오르지만 종목을 잘 골라놓으면 그 지수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수익을 종목으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종 선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이제 그 제조 PMI 중국, 미국 다 주셨는데요. 네. PMI 말고도 다른 중요한 지표가 있을까요? 네. 다른 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예대율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출이 예금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거든요.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예대율이 미국이 거의 100% 근처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큰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지표로서 그걸 꼭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지표는 생산성 지표입니다. 좀 지연이 돼서 나와요. 4, 4분기 숫자가 언제 나오냐면 올해 2월 달에 나왔어요. 그럼 이제 2달 정도 기다려야지 나오죠. 근데 이제 추세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산성이 왜 중요하냐면 생산성 지표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면 시장은 올라가요. 근데 생산성 지표가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시장은 많이 빠집니다. 또한 생산성 지표가 올라가야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춰줍니다. 생산성 지표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계속 자극이 돼요. 왜? 임금 상승률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걸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좋은 기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좋은 기업을 찾는 거 정말 어렵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지수의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업종이나 종목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걸 잘해야지만 이제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는 기업 중에서 성장성이 높고, 근데 이제 그 성장성이 높은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기업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현금 흐름이 좋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이익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을 창출해내고, 이런 회사들을 뽑아서 투자를 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성장성만 무조건 좋았다. 이게 가장 작년, 재작년 좋았다고 치면은, 크립토커런시, 그 가상화폐 시장. 이런 게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벤처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잘 나가요, 그때는. 왜냐면 벤처를 잘 해주니까, 벤처 관련해서 자금을 해주고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는,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한테 계속 돈을 줬을 경우에 돈을 못 받을 확률이 생기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될 거고요. 이게 분명히 뭔가 바뀌어서 수익을 올리기 시작해야지만 갚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금 흐름이 좋고 높은 금리에도 버틸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려면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떠한 신성장 산업이라 하든지 간에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진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를 투자를 해야 돼요. 업종으로 계산하자면 벤처 캐피탈을 투자를 하면 어렵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중소형주를 투자를 하면 또 어렵고, 반면에 이미 투자를 했는데 현금 흐름이 좋아져서 돈을 다 갚을 수 있고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갔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회사들 다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성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그 국가마다 또 그런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낸 업종들이 있어요. 그 국가들마다 그런 업종들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고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인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생산성을 보는 거는. 하나는 1인당 매출, 하나는 1인당 이익입니다. 1인당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회사의 경우에
이익이 그렇게 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매출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익은 안 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막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성장을 하니까. 더 좋은 기업은 순이익이 나는 기업이겠죠. 그래서 매출 증가율도 높게 나오는데 순이익 증가율도 1인당 높아지는 기업.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룬 회사들이 요걸 창출해내요. 네,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들을 많이 자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빅테크는 반도체와 IT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올해 연초부터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챗GPT, AI 얘기 많이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자동화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물론 이것이 기본적으로 수익과 연결이 되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은 생산성이 높아지느냐 안 높아지느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 하면 밑단에 있는 그걸 돌려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은 매출이 엄청나게 늘겠죠. 대표적으로 큰 기업들에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성이 좋고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를 투자를 하고요. 거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투자를 하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메타 플랫폼 같은 회사는 메타버스를 확장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확장을 시키려면 뭐가 중요하죠? 비디오 그래픽. 그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게 또 뭐죠? 반도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엔비디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쪽에서 종목을 고를 때는 매출만 막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출과 이익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을 골라 놓으시면 지금 같은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환경에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가속화가 되잖아요. AI가. 엄청난 생산성을 가져다 줘요. 사람을 쓸 필요가 없어요. 조수같이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써봐라. 맛보기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가입을 시키는 거고 써봤는데 이거 없이는 못 살겠네가 돼버리면 가격이 올리겠죠. 예,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챗 GPT는 단순히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큰 변화가 될 거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에서 저희가 가장 큰 흐름의 변화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 생각하는 것이 인터넷이거든요.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인터넷이 뭐가 됐죠? 인터넷이 IoT가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연결이 된 게 AI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혁신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근데 또 메타버스처럼 또 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 업종만 딱 놓고 보면은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10명이 필요했다면 2명밖에 안 필요해요. 그럼 이건 엄청난 생산성 효과거든요. 그러면 생산성은 높아지죠. 근데 반면에 8명은 직장을 못 구해. 그럼 이게 문제가 뭐죠? 인플레이션을 확 낮춰주겠죠. 예. 그리고 이쪽은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큰 변화입니다. 많이 변할 것 같아요. 5년 전만 하더라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IoT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세대들은 직장을 정말로 많이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해서 요즘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확 올라간 것처럼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페이크예요, 사실. 닷컴 버블이 일어날 때도 인건비가 싹 올라가는 것처럼 하면서 훅 시장이 빠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완전히 IoT로 넘어갔죠. 계속 생산성은 높아졌고요.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확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요. 앞으로는 또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테슬라 데이 들여다보셨어요? 거기서 얘기한 게 뭡니까? 에너지의 효율화죠. 생산성의 향상이죠. 공장의 효율화가 그렇죠. 가장 인상적이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겠어요. 반면에 생산성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2010년부터 2020년에 있었던 이 낮은 인플레이션에 높아지는 생산성 시대가 또다시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본다면은 당연히 미국 쪽에 있어서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여기서 가장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그만큼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위주로 좋은 기업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다른 국가도 좋은 기업의 기준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가마다 좀 틀려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을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GDP 기준으로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글로벌 GDP 25%라고 합치면
중국은 한 20%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크죠. 근데 시가총액은 겨우 12%밖에 안 돼요. 미국은 60%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을 사야 되냐?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보시면 제조업 비중이 높아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제조업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간당 제조업 인건비 증가율을 보시면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파라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중국이라는 나라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조업이 제일 강대국이야. 제조업을 굉장히 많이 개발했어요.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딜 거 아니겠어요? 왜 미국이 자꾸 중국을 공격을 할까요? 요 생산성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디게 만들려는 거죠. 즉, 반도체를 못 가게.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쪽을 다 보시면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와 생산성을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걸림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힘들죠. 중국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transportation. 그러니까 즉 공장을 돌리고 나서 생산을 해서 물류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물류 비용의 그 리스크를 낮추려고 하면 뭘로 가면 될까요? 전기차입니다. 그죠? 전기차가 비용을 낮춰주고 물류 비용을 낮춰주게 돼 있어요. 전기차가 제일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을 돌리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력 소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석유나 원유를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죠? 중국이죠. 이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의 비용을 낮춰야 됩니다. 여기에 또 집중 투하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서부에서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해서 동부로 이어주고 제조업들이 수출하고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물류가 필요하죠. 당연히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두 개 업종만큼은 중국이 간단히 얘기하면 목숨 걸고 지킬 거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만들어냈고요. 전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태양광 시장에서. 그리고 태양광에 있어서는 2026년이 지나면 태양광으로서 전력 조달하는 게 전체 전력 조달하는 거에 1등이 될 겁니다. 태양광과 풍력 두 개를 더하면 거의 40% 넘게. 지금은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탄 이런 게 전체의 거의 50%가 넘어요. 근데 그게 비중이 줄면서 이걸 다 커버해주는 쪽이 신재생 에너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누가 1등이냐? 중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만큼은 미국이 셰일가스를 목숨 걸고 지켜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중국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이 두 업종만큼은 중국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 신재생 에너지만큼은 중국이 가장 경쟁력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꼭 투자를 제일 많이 해야 된다. 예, 제가 아는 이제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은 넥스트라 에너지라는 기업을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좀 규모가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얘기는 못 하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는 회사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거는 융기실리콘.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회사는 아닌데, 캐나다 회사인데, 중국에도 생산 기지가 있고, 또, 북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네디안 솔라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회사 중에서는 이제 통이,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 전체 시장에 있어서 8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규모의 경제를 정말로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비용 절감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코스트가 석탄만큼이나 싸졌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좀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정치 리스크도 있고요. 그럼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너무 높게 가면 안 되죠. 겨우 12%예요. 시가총액에. 근데 GDP는 20%예요. 근데 그 GDP 20% 넘지 말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저희는 한 15에서 20% 정도 들고 가자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더 집중 투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뭐 이런 쪽에 대한 초점. 뭐 좀 더 나아가서 그 내수 시장이 크면서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는 내수 시장의 중요성. 예를 돼지고기. 정말 돼지고기를 소비 많이 하거든요. 예, 뭐 이런 쪽. 중국이 갖고 있는 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산업에 있어서의 투자. 그거를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15에서 20% 정도만 하자. 중국 증시는 연초 분위기는 어땠나요? 연초 1월 달에 중국과 한국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예. 예. 환율도 절상이 됐었고 중국은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그럼 유럽, 중국, 미국 그 세 개의 시장이 좀 같은 듯 다르게 흘러가던데요. 그 세 개 지역의 경기와 증시 시장 각각 어디가 가장 좋고 가장 나쁠까요? 네, 저희는 어쨌든 경기로 보면은 중국이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GDP 성장률이 2%대에서 5%대로 확대가 된다라는 거고. 미국으로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지금 1, 4분기, 2, 4분기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률, 실질 성장률. 그러다가 이제 플러스 2%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아마도 연간 단위로 2%대 정도가 나오면 정말 감사하다 이거고요. 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건 0.5%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중국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미국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IT 산업과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쪽에 대한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60% 시가총액이지만 65% 가져가는데 그 65%를 다 IT나 성장주 쪽에 더 초점 많이 맞춘다. 그래서 그게 반도체가 됐던 뭐 아니면 심지어 테슬라. 그죠? 테슬라도 전기차인데 중국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미국의 전기차.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유럽 쪽은 좀 골치가 아파요.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훨씬 낮아요. 이게 너무 괴리가 벌어져 있죠. 그래서 금리의 올라감이 좀 리스크가 있다. 이제는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뭐 유럽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뭐 경쟁력이 있는 비즈니스들이 있을 수 있죠. 프랑스로 가면 뭐 에어버스, 예, 그러니까 보잉과 에어버스의 경쟁 뭐 이렇게 봤었을 때 뭐 그런 기업을 골라낸다든지, 아니면 영국으로 넘어갔었을 때 또 영국만이 갖고 있는 뭐 광고 쪽이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 산업 쪽, 예, 이런 쪽에 대한 관심 가실 필요 있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면서 현금 흐름이 좋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고요. 종목을 선별을 할 때도 경쟁력이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흐름이 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자, 채권 시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6대4 전략이라고 해서요.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60% 주식을 투자하고 40% 채권을 투자를 하는 자산 배분 전략인데, 이게 과거 100년으로 계산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9%가 나와요. 뭐 상당히 높죠. 근데 작년에 마이너스 거의 20%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략이 다시 좋아진 거죠. 왜냐면 연평균이 9%인데 마이너스 20%였으면 괴리가 지금 29%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9%를 벌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채권에 있어서 지금 기준금리 뭐 5%, 6%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는 4%를 못 돌파하죠. 그러면 저희는 장기적으로 한 3.5%에서 3%까지 떨어진다고 치면 아마 연간 수익이 두 자릿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상대적 매력도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가 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면은 3%대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면 그냥 3%의 수익만 1년에 벌어들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3% 가지고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그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나면은 채권에 대한 매력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전체 자산의 한 40% 내지 절반을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채권을, 특히 단기 채권 1년짜리에서 3년짜리, 왜냐하면 이쪽이 더 높잖아요. 지금 5% 넘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굉장히 매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 쪽의 채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였죠? 올려야 된다.
싶어. 그럼 이건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예, 그럼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